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 맡게 된 윤승입니다. 제가 올해로서 4년차입니다. 4년차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는 내용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어려운 과목이죠. 자동차 구조 원리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피드백을 듣던 과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영상 부분이 참고가 많이 된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더라고 하시는 부분이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에서 실강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강의하는 내용, 그 기자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내용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선생님 한 분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찍기 좀 힘든 부분은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또 동영상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내용 보시면서 목차에 맞게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까셔가지고 QR코드 확인하시게 되면은 저와 같이 강의했던 내용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좀 이해도를 더 높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많이 노력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교재 이제 들어가서 목차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파트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 놓았죠.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 1은 자동차 구조로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자동차 구조 원리 모의고사,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토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거의 한 500문제 가까이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치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카페에 복원되어 있던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최대한 문제에 가깝게 복원을 했지만 이 문제들이 100% 똑같은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시만 문제를 공개를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서울시도 이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2017년도 시험 치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서울 지역에 너무너무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부산에서 또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너무 쉽다, 어느 지역은 대놓고 너무 어렵다, 딱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 전반적으로 일단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개념 잡는 데는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큰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 구조에는 딴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그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이 된 상태에서 살을 붙여 나가셔야지 나중에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외우신 내용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다. 기본 개념.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의 자동차 구조는 다시 자동차 일반 구조학, 엔진 구조학, 전기 구조학, 셰시 구조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총 5개 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편과 5편에서는 시험 비중이 그렇게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했을 때 보통 한 2문제, 1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2편, 3편, 4편 여기 보시는 엔진, 전기, 셰시 구조학이라고 타이틀 달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일반에서는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자동차의 정의, 역사, 분류, 그리고 2편, 3편, 4편, 즉 엔진, 전기, 셰시 메인이 되는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 있죠. 미리 배우셔야 될 용어들,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엔진, 제가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비유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좀 자동차 공부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와 사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동차의 엔진이라 하면 사람과 비유했을 때 사람이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맞죠. 심장. 알고 계시잖아요.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얘는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서 혈액 중에 산소까지 실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원이 되는 혈액하고 산소를 실어서 구석구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심장입니다. 그 심장의 역할을 자동차에서는 엔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편에 나와 있는 전기장치. 전기장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동차 맨 처음에 시동을 걸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키를 가지고요. 문을 여셔야 되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 안에는 리모컨이 들어가 있을 거고 리모컨의 전원을 받은 키를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차는 어떻다? 내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에서 문이 열리죠. 저절로. 그럼 자동차 엔진은 처음에 시동 걸지 않았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서 전원을 받아서 움직일까요? 그죠? 배터리죠, 배터리.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열었어. 그럼 내 문도 열고 자동차 안으로 탔습니다. 타시면 어떻게 해요? 키를 꽂거나 어떻게 삽입을 해서 돌리신다는 얘기죠. 돌리거나 누른다는 얘기죠. 돌리거나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받은 모터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모터가 구동을 해서 어떻게 한다? 엔진이라고 하는 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엔진이 구동이 되어서 한번 폭발이 되어서 구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배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으로 다시 어떻게 배터리를 보충해 준다. 이런 개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죠? 일단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접지라고 차체에 묶는 표시를 많이 하고요. 자, 플러스 쪽으로 전원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뭘 돌린다? 모터를 구동하게 된다. 모터. 처음에 시동을 거는 모터, 기동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엔진을 구동한다. 엔진을 구동한다. 그래서 엔진이 구동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엔진 한쪽 끝에 벨트를 걸어서 이 벨트에 뭘 고정한다? 발전기라고 하는 놈이 이쪽에 묶이는 거죠. 그럼 엔진이 돌아서 발전기를 구동시킵니다. 그럼 발전기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말 그대로 발전기니까. 그럼 전기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된다? 배터리가 일을 했으니까 다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치에서 배우는 것들은 배터리, 그죠? 그리고 기동 전동기, 시동 모터, 그 다음 뭐 전기를 충전하는 장치, 발전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전기 파트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더우실 때 어떻게 에어컨 틀잖아요. 이 공조장치, 히터, 뭐 그리고 전구를 포함한 라이트 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3편의 전기 구조학에서 다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다? 셰시 구조학입니다. 저는 거의 5편은 뭐 거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표현을 드린 거고요. 셰시 구조학에서는 우리 사람을 보았을 때 보이는 겉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장, 뭐 혈관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게 썩 준수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제 겉모습, 자동차에서 이 겉모습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팔, 다리, 실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자동차의 셋시 파트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동차에서 사람의 몸체, 팔다리에 해당되는 게 뭘까? 자동차 외형을 놓고 눈으로 봤을 때 껍데기들, 형체를 이루고 있는 껍데기들, 그리고 뭐다? 휠, 타이어, 그리고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안에 거치는 기계적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계적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어떻게 노면의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노면의 충격을 어떻게 안에 탑승자, 사람이 받지 않게끔 스프링, 완충 역할을 해주는 장치, 평가장치라고 얘기하죠. 자동차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핸들과 관련된 이야기, 조향 장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 브레이크,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4편 셰시 구조학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뭐 규격이 있을 겁니다. 정해진 규격,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법령들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존에 관한 규칙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은 뭐 이 앞에 2편, 3편, 4편 공부하시는 것만큼의 분량이 나와요. 답이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 외우셔야 될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서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 본 내용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제가 뭐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뒤에
단원별로 평가 문제 있으니까 그것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시험 보시는데 어려움 없이 커버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맨날 카페 글 남기시더라고요.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든 과목 맞아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이유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럼 새로운 기술을 학생들이 물어보게 되면은 저 당황스럽게 되니까 그 당황스러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방대하고 많은 양을 배우시려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거 다 접어두시더라도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고리죠. 고리 만들어서 계속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연결되는 고리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이 고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리만 잘 연결을 해 놓으시게 되면 고리 있는 연습만 하세요. 그 외에 이렇게 세세하게 외워야 될 부분까지 다 터치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그냥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시고 꼭 제가 알고 계셔야 될 그 고리에 관련된 내용,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서라도 이 큰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계속 외우는 것만 세세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지치세요. 지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목이 재미가 없어지는 게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개념 잡는 거 제일 중요하다. 특히 과목이 자동차 구조 원리잖아요. 구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일반이라고 해서 본론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외형에서 자동차 외형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것들 요거 보면서 명칭 간단하게 수업하면서 나올 만한 내용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범버는 아실 거야. 범버, 앞범퍼, 뒷범퍼, 프론트 범버, 리어 범버. 사람이 실내 승객룸 들어가기 위해서 여는 문, 도어, 그 다음에 앞바퀴, 뒷바퀴, 바퀴를 싸고 있는 위에 금속, 펜더, 프론트 펜더, 리어 펜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그 덮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드 혹은 본닛이라고 얘기하죠. 다 좋습니다. 본닛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많은 열을 내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뜨거워질 겁니다. 얘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라고 하는 물이 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 보일러처럼.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되어서 이렇게 뜨거워진 물이 자동차 제일 앞쪽에 나온다는 얘기죠. 엔진 안에 있던 물이 자동차 제일 앞쪽에 물통으로 흘러 들어간다. 물통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서 어떻게 한다? 물을 식혀준다. 식혀준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 제일 앞쪽에 있는 큰 물통을 뭐라고 하는데 라지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앞쪽에 있는 부분 라지에이터, 물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고기 불판 아시죠? 고기 불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걸 그릴이라고 얘기하지. 마찬가지 자동차 상표가 붙어 있고 물통 앞에 있는 이 고기 굽는 불판처럼 생긴 그릴이라고 해서 이름이 뭐가 된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라지에이터 그릴 뒤에는 자동차를 식히기 위한 큰 물통, 냉각수 물통, 라지에이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열고 나면 아래쪽에 발판이 있을 겁니다. 이 발판을 뭐라고 한다? 사이드 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을 조금 돌려서 뒤로 봅시다. 자, 뒤로 보니까 자동차 승용차 제일 윗부분에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버튼을 쭉 눌러가지고 썬루프라고 하는 걸 조작하죠. 루프. 지붕을 루프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덮개. 그리고 이 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앞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프런트 필러.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둥을 센터 필러. 제일 뒤에 있는 기둥을 리어 필러. 편의상 A 필러, B 필러, C 필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추가되는 거 있으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더라도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측방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사이드 미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실내 안에서 뒤쪽을 보기 위해서 룸밀러, 사이드 미러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기 힘든 부분, 위에 금속 부분, 여러분 쉽게 보시는 금속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덜어내고 이제 안쪽에 위치한 내용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덜어낸 거예요. 방금 보신 것들을 덜어내면은 이런 기계적 장치가 나오는데, 사람의 심장은 우리 몸에 어디 위치하게 됩니까? 사람의 심장은 정 가운데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은 자동차에 어디에 있냐는 거지.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쉽게 구분하실 수 있죠? 어떻게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자동차 고장나는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승용차 고장나니까 어디를 열어놓던가요? 본닛이라고 하는 거 앞부분이지. 그럼 승용차는 대부분 다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겠네. 버스 고장난 거 보신 적 있죠? 버스 고장나니까 어디 열어놓던가요? 뒤를 열어놓죠. 뒤에. 뒤를 열어놓는다. 그럼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화물차 아실 겁니다. 큰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들 이렇게 뒤쪽에 짐 실는 공간이 있고요. 앞바퀴, 뒷바퀴가 있으면 사람이 타는 공간, 이 캡이라고 하죠. 이 캡이 이렇게 쭉 제껴서 이렇게 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캡이 이렇게 쭉 제껴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쭉 제껴지는 이 안에 뭐가 있다? 엔진이 있다. 그러면은 구분 지으실 수 있겠네. 평소에 다니시면서 차가 고장났을 때 어딜 열어놓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다 엔진 어디 있다? 앞에 있다. 화물차도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다.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그럼 개념이 잡히시겠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앞쪽이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동력을 만드는 엔진이 여기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쪽에 위치를 하고 엔진 덩어리 옆에는 항상 이런 무슨 덩어리가 온다? 이런 변속기. 시동 걸고 나면 어떻게 기어 바꾸시잖아요. 그 변속기가 항상 이렇게 일체형으로 같이 붙어 다닌다. 그리고 뭐 일정 대형 면허 다 있으시니까 수동으로 면허 따실 때 변속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클러치 페달 먼저 밟고 기어 바꾸죠. 그리고 어떻게? 클러치 적당히 잘 떼야 되죠. 악셀 밟으면서. 요거 잘못하면 시동 꺼지잖아요. 그럼 클러치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동력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차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어 치역 맞추고 떼서 동력 다시 쓴다라는 거. 그래서 동력을 일시 차단하고 전달하는 역할, 클러치 어디에 있는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여기 위치하게 되지. 그래서 제일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 옆에 변속기 덩어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동력을 전달하거나 일시 차단할 수 있는 클러치가 있다. 이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변속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데? 변속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몇 단 집어넣어요? 클러치 밟고 대부분 다 화물차 아닌 이상은 1단을 집어넣죠. 1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차가 구르는 힘이 좋다는 얘기지. 구르는 힘이 좋아요. 구르는 힘이 좋은 대신 어떻게? 빨리 구르지는 못하죠. 천천히 구르지만. 그게 저단 기어예요.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붙여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이제 달리려고 하는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굳이 큰 구동력, 구르는 힘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많은 회전수,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1단, 2단, 3단, 4단, 5단이라고 하는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중간에서 변속기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엔진이든 뭐 뒤쪽에 엔진이든 이 기본 베이스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엔진 옆에 항상 뭐 큰 덩어리 변속기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는 장치가 붙어 있다. 우리는 그 수동 변속기에서는 클러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림은 뭐다? 뒷바퀴가 구르는 방식인데, 지금 방금 구르는 방식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거예요. 지금 앞쪽에 엔진 있고 뒤쪽에 엔진 있고, 이 엔진 위치는 아셨어. 그럼 이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업소에 차를 가지고 가요. 정비업소에 가져가가지고 리프트에 차량을 진입시킵니다. 리프트에 차체를 이렇게 쭉 띄워 올려요. 차체를 쭉 띄워 올리면 바퀴가 중공이 뜨게 된다는 얘기지.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변속 기어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바퀴가 구르는데 어느 바퀴가 구르냐는 거지. 어느 바퀴가? 뭐 앞바퀴가 구르는 차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다? 뒷바퀴가 구르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빗길, 눈길, 비포장도로, 그때는 어떻게? 한두 바퀴 이렇게 슬립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네 바퀴 다 굴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는 앞바퀴를 굴르게 하고 어느 경우에는 뒷바퀴, 어느 경우에는 네 바퀴를 다 구르게 하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 요새 뭐 한 80 중반 넘어야 되지, 어르신 소리 들으려면.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이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손수레 리어카, 리어카를 거기서 이제 폐지하고 고물주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이제 손수레 바퀴 몇 개지? 바퀴 리어카 바퀴 몇 개입니까? 리어카 2개죠. 4개는 포차입니다. 2개입니다. 2개. 자, 바퀴 2개를 기준으로 그날 뭐 전날 꿈을 잘 꾸셨는지 폐지하고 고철을 엄청나게 많이 얻으셨어요. 근데 어째 싫다 보니까 바퀴 2개를 기준으로 어르신 먼 쪽에는 고철을 싣고요. 금속. 어르신 가까운 데는 어떻게? 폐지를 신었어요. 그럼 뒤가 무거울 거야, 바퀴 기준으로. 그럼 어르신 앞으로 가려고 손잡이 잡았어. 그럼 손잡이 어떻게 된다? 들리겠지, 자연스럽게. 들린 상태에서 어르신 해봤자 몸무게 얼마 안 될 겁니다. 막 힘겹게 허리춤에 찼어. 차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이제 힘겹게 가고 있는데 이제 기분은 좋지. 이제 마음 가고 있는데 이제 오르막길 만났지. 오르막길. 당수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둘이서 지나가다가 이제 어르신 도와드리려고, 둘이 친구인가 봐요. 마음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뒤에 이제 도와드리려고 딱 뒤에 한 명씩 잡는 순간 너무 세게 눌러버렸네. 힘 조절 잘못해갖고. 그럼 어르신 잡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딸랑 들리겠지. 이게 딸랑 들린 상태에서 이제 가려고 앞으로 막 발을 쳐. 갈 수 있다 없다? 없지. 예. 마찬가지 경우로 지금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여기 화물차. 화물차 짐을 어디에 실는데? 뒤에다 실지요. 짐을 뒤에 다 실어가지고 무게를 뒷바퀴에 다 주고 방금처럼 어떻게 앞바퀴를 굴려? 어르신이 앞바퀴 발 구르는 것처럼. 그럼 어르신이 발을 굴러봤자 어르신이 앞으로 가는데 손수레를 굴고 앞으로 가는데 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몸에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전부 다 헛구른다, 헛발질하는 다 쓴다. 자동차 마찬가지. 화물차 뒤에 무게중심 다 실어놓고 어떻게 한다? 앞바퀴를 굴리면은 이 앞바퀴가 만드는 촉촉, 동력 만들어지는 촉촉 어떻게 한다? 헛구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답 나왔네. 답 나왔네. 화물차는 어느 바퀴에 굴러야 된다? 당연히 뒷바퀴에 굴러야겠지. 무게중심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처럼 화물차 엔진은 어디 있댔어요? 앞에 있댔지. 이거 틸트 제껴지는데. 그래서 프론트 엔진, 앞쪽에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가 굴러. 리어 휠 드라이브의 약자를 따서 얘를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FR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물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른다.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만들어진 목적이 뭔데? 많이 타봐야 사람 몇 명? 5명. 사람 5명인데도 어떻게 탑니까? 여기 승용차. 자, 승용차. 자, 앞쪽에 2명, 뒤쪽에 3명. 사람 탔어요. 어떻게 된다? 중심을 기준으로 사람 타는 것도 양쪽으로 무게가 나뉘죠. 밸런스 맞춰줬네. 그 나머지 엔진, 변속기, 무거운 장치들이 전부 어디 뗐어요? 본닛. 어디 있다? 여기 있네. 앞쪽에 있네. 무게중심 어디 있다? 앞에 있겠네. 어느 바퀴 굴러야 돼? 안 미끄러지려면 당연히 앞바퀴 굴러야겠지.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뭔데? 프론트에 엔진이 있고 뭐? 프론트 휠 드라이브, 앞바퀴에 구를 거니까 얘를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화물차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물차 FR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화물차 보세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화물차처럼 뒷바퀴가 구르려고 하면요.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뒤쪽으로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 기계적 축에 의한 운동을 무선으로 아직 쏘지는 못해. 와이파이처럼. 그럼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하나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쪽으로 보내기 위한 축. 그래서 여러분 수용차 타고 다니시다가 고속도로나 어디서 큰 옆에 화물차 지나갈 때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축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세로로 돌아가는 축은 뭐 하는 건데? 앞쪽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어떻게?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운데 돌아가는 축. 얘를 뭐라고 한다? 추진축 혹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얘기를 하지. 명칭 굳이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나중에 또 자꾸 반복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돼요.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최대한 명칭을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진축이 지나가야 된다. 근데 버스 봅시다. 버스 엔진 어디 뗐어요? 뒤에 있댔지. 버스 엔진이 뒤에 있는데 만약에 앞바퀴를 굴린다. 그럼 어떻게 돼? 아래쪽에 저는 추진축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축이 아래쪽에 지나갔어. 그럼 버스의 차체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래쪽에 축이 공간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버스는 당연히 어느 바퀴 굴러야 돼? 동력 앞쪽으로 줄 수 없으니까. 축 지나가면 안 되니까. 뒤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가? 뒷바퀴가 구르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는 뭐라고 하는데? RR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바퀴가 다 구르는 방식, 사륜구동 방식이 있다 하더라. 사륜구동 방식은 어디 쓰시는데? 사륜구동 방식은 뭐 오프로드, 우리 포장된 도로를 온로드라고 하고요. 포장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를 오프로드라고 하죠. 오프로드 주행하는 자동차들, 혹은 저기 강원도 같은데 뭐 눈 엄청나게 겨울에 많이 오고 산악지대 이런 데서는 어떻게 두 바퀴 앞바퀴를 굴리든지 뒷바퀴를 굴리든지 선택적으로 굴리는 것보다 어떻게 네 바퀴를 같이 묶어서 돌리는 게 어떻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한두 바퀴 슬립 미끄러지더라도 나머지 바퀴가 같이 굴려줄 수 있으니까, 차량 앞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안전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그래서 사륜구동을 일부 옵션으로 옵션으로 선택한다. 그럼 기본은 이륜이란 얘기지. 사륜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차를 왜 옵션으로 놓고 그냥 기본 장착해서 제작하면 될 건데 왜 옵션으로 넣을까? 왜? 사륜구동하면 안전하고 좋은데 뭐 때문에? 사륜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축 하나 지나가야 된댔지. 그리고 어떻게 앞바퀴를 또 구동하기 위한 장치가 또 하나 더 붙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럼 기계적 장치가 어떻게 된다? 많이 붙죠. 그럼 차량 무게가 어떻게 된다? 많이 나가겠지. 차량 무게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적 마찰 많아지겠지. 부품들이 많아지니까. 기계적 마찰 많아지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손실이 일어난다. 동력 손실의 무게까지 무거워져. 어떻게 된다? 연비가 나빠지겠죠. 경제적인 측면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오프로드라는 산길, 산길, 그다음에 눈길, 빗길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특이한 용도 아니고서는 전부 다 어떻게 이륜 구동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인 개념, 큰 개념, 엔진 위치, 구르는 바퀴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엔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력을 만드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눈에 보시기 좋은 플래시라고 해서 움직이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화면을 보고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엔진 내부예요. 엔진 내부에서 어떻게 동력이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자동차 큰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의입니다. 자동차가 뭔지부터 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자동차란 뭐다?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엔진에 의해서 어디를? 육상입니다. 육상. 해상이 아니죠. 육상입니다.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도에 막는 기구, 용구 또는 그에 견인되어 가는 놈. 그러니까 그거예요. 엔진에 의해서 육지를 달리는 용구, 혹은 이 달리는 용구에 끌려가는 놈도 뭐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는 얘기지. 어디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러면 저 자동차 구조 원리 말고 도로교통법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 과목으로. 도로교통법 자세히 또 배우시겠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를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거의 일맥상통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 철로는 안 돼요. 철로로 움직이는 건 자동차를 보지 않습니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 조금 디테일하게 줬죠. 이용하지 아니하고 똑같네요. 엔진,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그죠? 그리고 거기에 견인되는 자동차도 일부러 본다 했지. 그래서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덩어리, 근데 철로는 안 된대요. 철로는 안 되고 거기에 끌려가는 놈도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보겠다. 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런 거 틀린 보기 고른 문제 잘 나오죠. 다만 원동기, 엔진이 있는 자전거 엔진 달린 거 있잖아요. 걔는 자동차를 안 본다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엔진이 달려서 육지를 이동하게, 철로가 가설이 아닌 육지를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걸 전부 다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에는
승용 자동차 아시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나누고 그 외에 또 뭐다? 건설 기계에 관련된 장비들도 전부 다 뭐다? 자동차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 관리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으로 두 가지 나누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역사입니다. 역사가 아직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소방공무원 과거에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거기 나와 있던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놓았습니다. 이거 굳이 이거 외우시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 큰 개념으로 뭐 몇 년도에 3600년 기원전 3600년 전에 뭐 바퀴 발명됐네, 수레 사용됐네, 뭐 이렇게 타이틀별로 큰 굵직굵직한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시험 준비 다 끝나시고요. 자동차 구조 원리 준비 싹 다 끝나시고 이제 10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7, 8문제는 무슨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더라도 80점, 90점 정도 나온다. 내 점수가. 그럼 그 외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한두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를 좀 맞추시기 위해서 이후에 여력이 되실 때 그때 보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분류입니다. 아까 자동차를 나눌 때 뭐로 나누었어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맞습니까? 이렇게 5가지로 나눴는데 저희 뭐 이륜 자동차는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하고 업무하고도 관련이 좀 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뭐다? 승용, 승합, 화물, 그 다음에 특수까지만, 특수 자동차까지만 구분을 지으시면 되는데 승용 자동차는 뭘 일단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인 이하입니다. 이하. 이런 거 중요하죠. 이거. 이하. 이하면은 10이 포함된 아래쪽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아래쪽입니까? 10 이하라고. 안내에 뭐 3시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10 이하라고 하면 10을 기준으로 어떻게 포함을 한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이하니까. 그러면은 10인승까지를 뭘로 보겠다? 승용 자동차로 보겠다는 얘기죠. 11인승부터 뭐다? 승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승합. 그래서 10인승까지 10인 이하라고 표현했으니까 10인승까지를 승용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포함되지 않은 뭐가 있는데요? 미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11인 미만이라고 써도 어떻게 이하고 같은 표현이겠지. 그래서 미만과 이하의 단어에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보기를 낼 때 사람은 숫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10 승용 자동차는 뭐다? 10인 이하. 그 10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뒤에 이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린 보기에 이하 대신에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하, 미만, 그리고 또 뭐 있는데 포함한 범위의 윗부분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그치? 네. 포함되지 않은 윗부분을 뭐라고 한다? 초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접목을 시키셔야지 맞는 보기 틀린 보기를 정확하게 골라내실 수 있어요. 보통 숫자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저기 이하, 미만, 초과, 이상 그 단어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승합이 나오는데 승합을 보세요. 승합은 뭐 당연히 11인부터겠죠.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1인부터는 승합으로 포함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화물 있죠. 화물은 뭘 화물이라고 하는데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얼마? 최소 2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용, 승합, 화물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특수 자동차는 견인하거나 분할 작업 이런 특수한 작업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승용이 뭐다? 10인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는 거 그게 키워드다. 승합은 뭐다? 11인 이상이라는 거 그거. 그리고 화물 자동차는 뭐다? 2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자동차를 화물 자동차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인 혜택을 받는 차들이 있죠. 뭐 있습니까? 톨게이트 지나갈 때 혹은 공영 주차장에서 경형 자동차 경차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차의 기준이 있겠지. 승용 자동차에서 경차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승용 자동차에서 경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지. 경차의 기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cc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cc. 1000cc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연료와 공기를 태우는 그 공간의 최적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cc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cc. 이 cc 단어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셨어요? cc. 자동차 말고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뭐 순진한 척합니까? 호프집 맞습니까? 호프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엔진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자, 이런 실린더, 이거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사기, 그 간호사 언니들이 이렇게 놓는 거 있지. 주사기. 이 주사기 통이 있고 주사기 안에 검은 고무가 들어가 있지. 검은 고무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기와 연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주사기 같은 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 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들어놓으세요.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움직이는 까만색 고무 같은 거 움직이는 공기 땡길 때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피스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실린더에 있는 이 피스톤을 위에서 밑으로 당긴다는 얘기지. 위에서 밑으로 당기면서 이쪽에 들어오는 쪽에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기가 빨려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숨 쉬는 원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숨 어떻게 쉬세요? 생각해 보신 적 없지? 난 맨날 그냥 숨 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숨을 어떻게 쉬냐 물어보시게 되면, 그지? 숨 어떻게 쉬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숨 쉴 때 어떻게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지지. 그리고 내쉴 때 어떻게 한다?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럼 배를 부풀린다는 얘기는 뭐야? 내 몸 안에 부피를 키운다는 얘기고, 몸 안에 부피를 키우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공기 압력을 맞추기 위한 공기가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숨 쉬세요.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한다? 주사기를 당겨요. 주사기를 당기면 어떻게 한다? 여기 안에 있는 부피가 커지게 되지. 부피가 커진 이 차이를 보상해주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상해주기 위한 압력만큼 이렇게 빨려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배기량은 뭐냐?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주사기 피스톤을 어떻게 위에서 밑에까지 움직여가지고 빨아당기는 이 체적 있잖아요. 이 체적.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주사기는 동그란 모양이죠. 원기둥 모양으로 어떻게 피스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당겨졌다. 이 당겨진 크기가 500cc 잔 크기 아시죠? 호프집에 500cc 잔 크기 하나야. 그럼 500cc 잔 크기 하나, 보통 엔진을 하나로 안 쓰거든요. 저 주사기를 보통 기본 4개를 쓰죠. 그러면 500cc 잔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몇 cc? 2000cc가 되는 거지. 그럼 2000cc 4기통 엔진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경차를 한번 맞춰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차의 기준이죠. 경차라 함은 뭐라고 했어요? 경형 승용차라 함은 배기량이 뭐 1000cc 미만이라고요. 엔진 4기통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한 기통당 얼마? 거의 250cc. 우리 아침에 우유 마시는 잔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 체적만큼 피스톤이 어떻게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미만이지. 미만이면 1000cc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cc 미치지.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경영 승용차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뭐다? 998, 997cc라고 나오죠. 왜? 얘는 1000cc가 되면 안 되니까. 1000cc가 되는 순간부터 얘는 뭐다? 소형 자동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미만이 나오는데 미만 잘 보셔야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은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알아서 경형 승용차라고 알아서 요금을 부과하죠. 요금 부과하는데 엔진이 배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 요금을 부과하는 기계가. 그러면 요금을 부과할 때는 이 배기량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배기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차량의 크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크기. 네, 전체 길이에요.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끝까지 길이가 얼마? 3.6m 이하.
3.6m 이하. 그 다음에 너비 앞에서 봤을 때 폭이 얼마? 1.6m 이하. 차량 전체 높이 얘가 얼마? 2m 이하인 이 규격에 만족이 되면 뭐다? 경형 승용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배기량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외형 크기로도 이렇게 경형 승용차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형보다 커지면 이제 뭐가 되냐는 거죠. 경형보다 커지면 뭐가 된다? 소형이 됩니다. 소형 배기량을 보니까 1600cc 미만.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더 커졌죠. 사이즈 더 커졌어요. 높이는 똑같죠. 높이는 2m인데 길이가 1.1m 더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폭도 얼마? 0.1m 정도 더 줬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소형 승용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중형은 1600에서 2000cc 미만. 2000cc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승용차 2000cc 보면은 1998, 1997.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2000cc 되면 이때부터 뭐다? 중형이 아니고 대형이거든요. 세금이 겁나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요까지만 만든다. 자, 그리고 사이즈로 봤을 때 요거 3개. 길이, 너비,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어떻게 소형을 초과할 경우 이걸 뭘로 본다? 중형. 대형은 2000cc,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뭐야? 모두가 소형. 요런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놈을 뭐라고 한다? 우리 대형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뭐 여기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배기량을 구하세요.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경형에 대한 설명이다. 뭐 아니면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럼 틀린 보기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겠지. 뭐 경형 승용차는 1000cc 이하의 승용차를 이야기한다. 엔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승용차를 얘기한다. 틀린 거죠. 왜? 이해가 아니라 미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길이, 너비, 높이 주고 틀린 보기 고르는 문제로 나오니까 요 내용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승합이지. 승합은 11은 이상. 아까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합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형 똑같아요. 배기량 앞에 승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다?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만 정확하게 경형에 대한 크기, 엔진 배기량 외워놓게 되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얘는 뭐다? 승합이기 때문에 소형부터는 배기량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 수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몇 명? 15인 이하입니다. 이하. 포함된 아래쪽. 그러면 16인부터 뭐다? 중형으로 넘어갑니다. 중형 승합 자동차. 그리고 36인부터 뭐다? 대형 승합 자동차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뭐다? 대형 승합이고 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6인 이상 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 나머지 길이 부분은 승용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를 잘 해주시면 승합 자동차 관련된 것도 내용을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화물 보세요. 화물 경형 똑같습니다. 경형 똑같고요. 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뭘로? 짐의 무게로 얘기합니다. 짐의 무게. 자,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을 뭐라고 한다? 소형 화물 자동차. 자, 그 다음에 1톤을 초과해서 5톤 미만인 것을 중형, 5톤 이상 대형. 짐 실린 거. 그 다음에 뭐? 차량 총 중량, 짐 실린 것 플러스 내 차체의 무게까지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총 중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 중량으로 얘기했을 때는 소형 3.5톤. 경형이 똑같고요. 승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톤 초과해서 10톤 미만. 뭐? 중형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10톤 이상을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화물하고 똑같죠. 화물의 차량 총 중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클리어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법규상의 분류 어떻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4개로 나눈다. 그리고 이륜도 있지만 이륜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처럼? 앞에 했던 자동차 역사처럼.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